2022년 12월 16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2기 생생경매 제28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근로자 임금채권, 이거 이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요, 근로자 임금채권이 있다 했을 적에 어머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업용 건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요,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슨 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최우선 변제입니다. 모든 권리 다 지르가라 이게지. 왜? 그러니까 이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최소한도 최저 생계는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 말 그대로 새가 빠지게 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은 못 받으면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뭐 3달치 월급하고 3년치 퇴직금하고 뭐 재해보상금, 요 놈은 보니까 최우선 변제랍니다. 최우선 변제가 뭐냐, 이거 말 그대로 제일 앞에 배당받는 게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보면은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인가요? 잠깐만, 저 큰일이 볼게. 이거 제가 잘 못 외워요, 이제. 보증금액이, 맞네요. 2021년 5월 11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 됐을 적에는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거든요. 맥시멈입니다. 최대치 5천만 원인데 반드시 임차인은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도 말 그대로 무소불위잖아요. 배당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몰라. 뒤에 어떤 뭐 자기보다 앞서 어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런 권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5천만 원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 특히 임금채권이 있을 적에도 최우선 변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는 최우선 변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죠? 자, 그런다 보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인데 보니까 임차인이,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어이구야 보니까 근로자 임금채권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더라.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요, 근로자 임금 채권뿐만이 아니고 조세 채권 있잖아요. 조세 채권에서 경매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찬찬히 보시게 되면요, 구청이나 시청,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조세 채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또 조세 채권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채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다 소멸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임금이 얼마나 체불됐다, 한 10억 정도가 체불됐다 치자고요. 근데 경매 결과에 사람들이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예? 그럼 나머지 9억은 회수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죽어 없어져 버려요. 예.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보니까 자기네들 받을 세금이, 그 부동산에서 받을 세금이 10억인데 어이구 어쩌다 보니까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네. 나머지 9억은 뭘 어떻게 죽어?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신경 쓰라고 그러냐 이게. 야, 여기서 보니까 이 세금 압류, 근로자 임금 채권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상적으로 압류 등기 들어오거든요. 압류가 된다. 이거 잘 들으세요. 압류가 된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부상에 이런 권리가 등기가 돼버린다고. 근데 이 권리는 뭐다? 경매시 매각으로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등기상에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니까 부동산상에, 그죠? 부동산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상의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부동산 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그죠? 부동산 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야.
왜 이게 이제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이거 보시라니까 보셔가지고 맨 앞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아주 완전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 주인이 막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직원들 월급을 막 못 줬던 모양이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매가 넘어오다 보니까, 어이구 해가지고요.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요. 임금 채권 해가지고, 저 채권 신고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분의 보증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치자 이겁니다. 2억이면요. 주택 소재지가 서울에 됐을 적에 현재 2022년 12월 현재 보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는데, 아이고, 이 양반 보증금이 2억 원이야. 그럼 최우선 면제권도 없어요. 예. 최우선 면제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뭡니까? 물권화된 권리죠. 그죠? 물권화된 권리. 그럼 물권은 뭐다? 이것이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인데, 이놈의 이게 임금 채권은 말이지. 최우선 변제네,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예. 최우선 변제는 뭐냐, 이게. 선 밑에 밑줄 긋고요. 최우선 변제, 최자하고 우자 사이에 또 이제 수직으로 선을 쭉 내려버려요. 최우선 변제는 뭐냐, 이게. 우선 변제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예. 그럼 또 경매 사건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뭐, 경매 비용입니다. 예. 경매 비용 맨 앞에 영순위로 다 빠져나가요. 이게 최우선 변제인데, 일단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예. 그나마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예요. 응? 일부,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말이죠. 조세 채권도 최우선 변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조세 채권은요, 우선 변제권입니다. 예. 당해세면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우선권이 주어지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 같은 경우라면은 법정 기일에 의해 가지고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강의하시는 분, 그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 저도 이 방송하면서, 이거 제가 무슨 뭐 경매 도사입니까? 그래서 때려는 봐가지고 방송하다가 이거 저도 잘못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말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요. 이거 영상물 밑에다 막 완전히 바늘을 푹 찌르듯이 말이지. 그래서 저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의외로 보면요. 이런 그 조세채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등, 또 뭐 당해세가 보니까 이게 막 그분도 강의하시는 분도 헷갈린 모양이더라고요. 당해세 보면 당해세 우선 원칙인데, 그럼 당해세 우선 원칙이 뭐냐, 이게.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중에서 1등이란 말이죠. 이 조세채권이 제가 또 나중에 따로 한 파트를 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입니다. 근데 채권의 물권화 확정일자 이거죠. 물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러면 비록 A는 말이죠. 임금 채권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나중에 압류했잖아요. 그럼 시간에 있어서 A가 빠르더라도요. 권리에 있어서는 얘가 빨라. 통상적으로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해요. 그래서 앞에 먼저 등기된 사람은 먼저 선순위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원칙이면요. 지금 임금 채권이나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요. 시간에 있어서 빠르더라도 권리에 있어서 빨라. 나가 대장에 내가. 예? 그러니까 봐가지고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떤 예측 불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2023년도부터는 임차인들의 그 보증금액을 확보해주는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주택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당시에 보면요.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안 돼 있거든요. 깨끗하잖아요. 그럼 A 입장에서 아싸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압류가 되었단 말이에요. 압류가 되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당해세라든지 당해세 같은 경우라면 시간이 A보다 나중에 등기되었다 손치더라도 얘가 우선한다니까요. 아니면 일반 조세인데요. 일반 조세 같은 경우도 보면 압류는 요때 되는데 법정 기일이 만약에 요때 이 A가 전입신고하기 전에 이 법정 기일이 확정돼 있다면 어떤 이 조세 채권이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불이익에 손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내년 하면 2023년도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방송할 적에 연도하고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영상물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이제 제가 이 안종현 경매TV 채널을 폭파시키지 않는 이상은요, 영상물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건 개정돼 봐야 됩니다. 아직 2022년 오늘이 12월 16일이니까 이 당시에는 현재는요, 그런 규정은 없다. 따라서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떤 면에서 대단히 억울하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더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봐서 또 하니 보니까 A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3억으로 치자 이거죠. 그럼 A 입장에서 기분 좋잖아요.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요즘 당연히 이제 등기부등본도 발급 받아주거든요. 보시라고 등기부등본 깨끗하잖아. 응? 깨끗해. 가지고 등기부등본 깨끗해. 그러니까 A, 이건 내가 완전히 왕순이 내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3억을 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주인이 말이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엄마야 뭐가 부도가 나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다 보니까 엄마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임금 채권해가지고 말이지. 부도가 난다고 하니까 경매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부도가 난다, 경매가 넘어오니까 임금 채권자들이 법원에다가 어쩌요 해서 근로자 임금 채권으로서 뭐 채권 계산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 채권에 의한 그 신고를 해버렸다 하더라. 이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일자 이것은 이 전세 보증 금액이 3억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아웃돼 버려. 그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인데 이제 3억 원이니까 당연히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 범위 외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 안 되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다 이거죠. 여기 우선 변제권인데 우선 변제권인데 이것이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봐가 B라는 사람이 뜨악하니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3억 전세 보증금 3억 원이니까 이게 한번 1차 요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1차 가격을 5억으로 보자 이거죠. 근데 참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참 섭섭한 거 대단히 서운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거 또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제가 또 열받아요. 열받으면 제가 이제 단추 하나 풀을게요. 이놈의 게 있잖아요.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요. 얼마가 체불이 됐다 그러면요. 이거는 우리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얘가 최우선 변제 받아간다 이거지. 더더군다나 뭐다. 그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적에는 이 사람의 금액이 최우선 임금 채권이 얼마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일반 경매인 입장에서 이거 접근한 방법이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돼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 방법이 없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준다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상에 임차인 임금 채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면 얘들이 임금 채권이 얼마구나. 그럼 임금 채권이 얼마구나. 이걸 알면서 임차인이 얼마 배당 받아간다 계산이 선단 말이죠. 계산이 서면서 오늘 입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판단이 서는데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버렸잖아요. 왜 안 보여주잖아요. 그거 왜 안 보여줍니까? 그 법원 그 관계자분들 말이지. 예. 그래서 법원에 계신 분들은 이 안정의 경비 TV 채널 별 볼 일 없는 채널이니까 이런 영상을 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좀 봐야 돼. 봐가지고 그죠? 안타까워요. 자, 그럼 좋습니다. 여기 1차 감정 가격이 5억으로 5억으로 보자 이거 5억. 1차 감정가 5억인데 임차인 이 사람이 전세 보증 금액이 3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매가 진행되니까 법원에다가 권리신고의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런 임금 채권이 없단 말이지. 임금 채권이 이게 없어요. 그럼 일반적인 물건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 배당 요구 하였네. 배당 요구 했고 1차 5억인데 요즘은 시절이 조금 부동산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뜨미지근하니까 말이지. 이거 한 4억의 낙찰 받아야겠네. 5억이 1차 감정 가격이 4억의 낙찰 받는다 말이죠. 4억의 낙찰 받아도 어떻게? 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으니까 3억 배당 받아가겠네. 야, 그럼 낙찰자 인수하는 거 없네. 오히려 어떻게 1억이라는 금액은 뭐다. 다른 이해관계인데도 또 배당 받아가겠네. 이런 식으로 딱 계산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게 딱 임금채권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임금채권에 딱 들어왔을 적에 1차 최저 가격이 5억입니다. 자, 그런데 임금채권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임금채권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3억 정도라, 이게 치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 시절이 요상하니까 4억에 낙찰 받는다 치자 이거예요. 4억에 만약에 낙찰 받았을 경우에 임금채권 얘가 3억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럼 나머지 1억만 남았죠. 그죠? 1억은 누가 배당받아간다? 요 임차인이 1억 배당받아간다니까요. 그러면 3억 원에서 1억을 배당받아가니까 A는 뭡니까? 2억 원은 미회수죠. 근데 예산 보기 대항력이 있네. 대항력이 있으니까 나머지
본인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2억은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로자임금 채권이 신고된 물건에 있어서는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했을 때 우리 정말로 한마디 핏대를 세워가 다 째려봐야 돼요.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방법은 하나 있겠죠. 뭐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있겠다. 하나는 뭐 봐가지고 임금 채권자들한테 직접 뭐 연락해보는 것이죠. 그죠?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말이죠. 또 아니면 또 두 번째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 아니십니까? 그죠? 이해관계인들이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전세금 3억 원인데 배당 요구하겠다는 것도 배당 받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우리가 임장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요 임금 채권 이 금액이 얼마인지 좀 보자. 왜냐면 A는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이니까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죠?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요,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 같이 뭐 법원에 가든지 해서 열람해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막 편법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니까. 깝깝하게 말이지.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아이고 근로자임금 채권이 3억 원이다 그죠? 우와 3억이다 그러면 이거 내가 4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근로자임금 채권 3억 다 가져가면 야 나는 어떻게 2억을 인수한다 이거지. 그럼 이거 얼마 써야 됩니까 봐가지고. 이거 봐가지고 예를 들어 뭐 2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근로자임금 채권이 3억인데도 불구하고 2억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 못 받습니다. 그럼 낙찰자는 얼마? 3억 원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으니까 전체 얼마? 5억이 돼버립니다. 근데 1차 감정가 5억인데 5억짜리를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5억에 취득한다는 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2억 쓰는 것이 아니고 2억 이하라가 뭐 1억 한 5천이라든지 1억 5천 선도 1억 5천만 원은 근로자들 임금 채권 자기네들이 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 배당 받아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서 하면 아웃되는 거지. 죽어요. 끝나버려요. 그럼 1억 5천만 원 다 가져가. 낙찰자 얼마? 3억은 인수하잖아요. 그죠? 그럼 합치니까 얼마가 됩니까? 전체 투입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 된다 이거죠. 4억 5천만 원인데 이 건의 1차 감정 가격이 5억이면 그래도 시세보다는 5천만 원은 싸게 샀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답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간혹 가다가요 보면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을 보면은 근로자임금 채권액이 얼마다 이런 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주는 법원이 간혹 있어요. 그거 다 표시해줘야 된다니까. 그죠? 전국에 계시는 경매회장님들 근로자임금 채권이 신고되었을 때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요. 근로자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또는 조세 채권이 있으면은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매각기일 당일날 제가 이런 주장은 한 20년 전부터 주구장창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옛날에는 보여줬단 말이죠. 지금도 보여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 왜 안 보여주냐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때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경매 진행하는 데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2002년 월드컵 할 적에 2002년 7월 1일부로 2002년 7월 1일부로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 법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민사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는요. 경매 법정 가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일반인들 다 열람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열람 안 시켜주거든요. 근데 지금 제 기억인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2002년도 그 당시에 민사집행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일반인들한테 경매인들한테 안 보여주는 이유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경매법정에서 보여주게 되면 경매법정이 혼란스러우며 지랄하고 앉아있네 봐가지고. 두 번째 또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민사집행사건 기록부가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보여준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 말입니까? 그 방구입니까, 그게? 저는 이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또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예요. 그죠? 민사집행법이 2002년 7월 달부터 개정이 시행됐으니까 지금 현재 2022년까지 2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제가 20년 동안 이제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뭐 일반
예, 소시민이 한번 떠들어봤자, 예?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콧방귀는 끼겠습니까? 아이, 너는 떠들어라. 뭐. 떠들면 네 목만 아프지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그걸 안 보여주니까 그럼 우리 경매인들은 뭐다 이런 걸 보고 좀 조심하시라. 제가 그 사람들 욕해봤자 뭐 저한테 아무런 덕도 안 돼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럼 이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이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3개월치 월급하고 재보상금 3년치 퇴직급여. 이게 최우선 변제 대상이랍니다. 이것도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대요. 법도 참 이름 더럽게 길다, 그죠? 예. 이런 법정은 이렇게 외워지 마. 저도 이게 못 외워요. 12조 2항이 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에서 이게 자 보십시오.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 변제잖아요. 아니 근데 당신이 조금 전에 최우선 변제라고 했지 않냐? 아니 뭐 법조문에 분명히 우선하여 변제받는 우선 변제잖냐? 우선 변제인데요. 이게 담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저당권이 뭡니까? 저당권 물건이죠. 저당권 뭐죠? 저당권은 물건이고 물건은 뭐예요? 어떤 권리 가집니까? 우선 변제권 가지죠. 요 저당권을 이거 우선 변제권을 바꿔버려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에 우선한다. 그게 뭡니까?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에 우선한다 이거죠. 우리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가 보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다 보면 우선 변제란 나와 있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보면 최우선 변제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담보권보다 우선한다니까 담보권, 저당권, 물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한다니까 최우선 변제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엔 또 근로기준법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나왔죠.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그래요. 우선하여 담보권 나와요. 담보권 저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담보권, 물권 뭐다? 우선 변제권, 물권은 우선 변제권까지입니다. 예.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 예. 최우선 변제권이거나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는요. 소위 이제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은요, 분석하는 기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자료에도 제가 제목상에 보면요,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조세 채권도 일부 끼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요 차이점 뭐냐? 임금 채권은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조세 채권은 뭐다? 이게 우선 변제. 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둘이는 말이죠. 이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은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등기부상에 내가 1순위 저당권이요, 너는 2순위 저당권이지, 그럼 1순위 저당권자는 2순위 저당권자는 그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너보다 시간에 있어서 빨리 저당권 설정했잖아, 그지? 그럼 내가 권리에 있어 너보다 강한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간에 어쨌든 부동산 등기 부동산 통상적으로 압류 등기가 된단 말이죠. 압류 등기 안 되고 나중에 또 등기 없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인정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봐가지고 압류 등기를 했다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1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인데 어떻게 하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참 기분 더러운 거야. 봐가지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근로자 임금 채권 딱 돌아버렸네. 그럼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 위에 이것처럼 보면 말이야. 내가 말이야 시간에 있어서 제일 빨라 1순위 저당권이야. 그럼 내가 이 물건에 있어서 내가 1등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거지. 근데 밑에 딱 다음에 보니까 임금 채권자 메롱 하면서 나오는 거야.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너는 우선 변제권이지? 나는 뭐야? 나는 최우선 변제권이야. 예. 최우선 변제권이니까 내가 미안하지만 이거 1등 다 가져갈 거야. 그것도 이 사람들은 배당 금액이 있잖아요. 배당. 예. 배당 금액 전부에 대해서 다 가져.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주장한다니까. 그나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당할 금액의 반에 대해서만이, 그러면 양심은 좀 있잖아요. 그죠? 예. 반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되고 나서 경매비용 빼고 나서 순수한 배당 금액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요.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1억의 절반인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 이게 1억이 배당할 금액이다.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1억 전부에 대해서 씩 다 가져가 본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최초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말 그대로 깨끗했잖아요. 이건 이제 주택 임차인하고 똑같아요.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깨끗했어. 저당권자도 이 사람도 자기가 1순위 저당권 담보 잡을 때 깨끗했을 건데, 어머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뿅 나타나가지고 나 가져갈 거야 그러면 환장해버립니다. 뭐 어쩔 거야 뭐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근로기준법하고 근로자 뭐 퇴직급여 뭐 보장법 있잖아요.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답니다. 어?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식으로 이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 이걸 우리가 감을 잡고, 그죠? 감을 잡고, 그러면 여기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 선순위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경우는 봐가지고요, 우리 일단 긴장해야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게 뭐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즉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는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였느냐? 그럼 배당 요구를 했으면 언제 했느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느냐?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치료를 했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탁 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선순위 전세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얘가 만약에 다른 사람 경매 신청하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느냐? 이런 거 딱 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채권 계산서 제출했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철회 신청을 하였느냐? 이런 걸 일단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덧붙여가지고 말이죠. 빡!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이 빡 들어버렸어요. 이게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니까,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배당 종기일 이전에 이후를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잘 들어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는 뭐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 A가 편의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자, 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경매가 진행되니까 요 별표를 배당 요구 종기일로 볼게요.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로 본단 말이죠. 근데 A, 이 사람이 요때 배당 신청을 했느냐? 요때 배당 신청했느냐?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요거 1번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요건 2번으로 보자 이거죠. 그럼 만약에 1번으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다면 이 사람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과된 그 2번 요때 배당 신청했다면 법원에서는 이 서류는 받아줘요.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는데 배당 절차에 참여는 안 돼. 왜?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 경과된 이후에 배당 신청 이거는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종기일 요 기점을 해가 그 뒤에 배당 신청했다. 그래 알았어 받아주는 효력이 없어요. 요건 효력이 있다. 요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A라는 사람 임차인 보증금액이 만약에 한 5억으로 보자 이겠죠. 5억. 근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습니다. 근데 서류는 받아주는데 효력은 없다고 그러시 거죠? 그럼 결과는 이 사람 배당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배당 신청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다? 결과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A는 낙찰자한테 5억 전액에 대해서 돌리도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얘가 배당 요구를 했구나. 근데 언제 하였지? 보니까 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구나. 야, 그럼 요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으면은 요 배당 요구 효력은 없구나. 배당 요구의 효력은 없는데 낙찰자에 내가 5억을 다 끌어안아야겠구나. 그럼 야, 이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10억짜리로 1차 감정 가격이 나왔는데 한 최소한 9억 정도 선에서는 써야만 낙찰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이고 낙찰자 내가 5억을 인수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억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인수하는 거면 막 빼야 된다고. 그럼 이 물건 어떻게 4억을 써야 된단 말이죠. 4억. 예. 4억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여기 예를 들자면요. 이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5억을 끌어안으니까. 자, 요걸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요 칠판으로 이전에가 요거에 이제 아직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칠판으로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건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자, 여기서 전제를 달게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분이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아니면 또는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배당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대바람이 불었는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말이지 배당 신청 자체를 철회 신청해 버렸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예 배당 절차에 참여가 안 돼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줘도 배당 절차에 참여는 안 되는데 이 사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 5억을 내 인수하는구나. 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나름대로 입찰 가격이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 배당 신청 아예 안 하거나 배당 신청을 하였는데 배당 신청을 철회 신청했다. 이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오늘 낮에 이거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제 도표로 그래가지고 해놨어요. 뭐냐면요.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물건 예를 들어가 1차 감정 가격을 1차 가격 10억으로 봅니다. 10억. 근데 이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만약에 5억으로 보자 이거죠.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전입증간 임차인 5억입니다. 근데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임금 채권이 이것도 역시 한 5억 정도 있다 보자 이거죠. 이건 이제 제가 편의상 이제 이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있어 가지고 하자가 없다. 이 물건에 하자가 전혀 없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임금 채권도 없고 하자가 없어요. 낙찰자 낙찰 받으면 어디나 그냥 막 등기하면 끝나버려. 하자가 없을 적에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그냥 입찰해서 낙찰 받았을 적에는 요즘 같은 경우 시절이 좀 요상하니까 한 9억 원 정도는 써야만 된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일단 먼저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 하더라도 야 저거 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거 9억 10억인데 요즘 잘 안 팔리니까 9억 정도 써야겠다. 그럼 한번 유찰대가 다음 기일날 말이지 10억짜리가 20% 떨어지면 8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 2차 기일날에 한 9억 내가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자가 없을 때 이 물건 9억을 써야 되는 거야. 9억을 써야 된다는 그런 건 봐가지고요. 만약에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자가 있다더라 일이하였을 적에 과연 나는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얼마를. 여기 자, 얼마 써야겠습니까? 이게? 하자가 있다고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요 5억을 낙찰자가 그죠? 이 사람이 배당 신청 안 했어요. 어차피 5억은 낙찰 인수하는 거예요. 그죠? 인수하니까 이 낙찰자 얼마 써야 됩니까? 4억을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5억 쓰고 5억을 인수하고 5억을 인수하고 4억을 쓰니까 합이 9억이잖아요. 9억 그죠? 그러면 내가 하자가 있으니까 4억을 썼습니다. 4억을 썼으면 임금 채권이 5억인데 우리 5억인데 5억이나 많아 이 사람 4억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럼 이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5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4억을 배당받고 빠이빠이 끝나버려요. 그죠? 끝나버린다고. 그럼 또 두 번째 보니까 만약에 1차 가격이 10억입니다. 대항력 똑같아요. 5억이에요. 근데 근본에 임금 채권이 7억입니다. 7억. 역시 마찬가지 하자가 없을 적에는 9억을 써야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5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역시 결과는 똑같아요. 4억을 내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5억, 4억 플러스 하니까 이게 9억이 나와버린다고. 그죠? 그럼 내가 4억을 썼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거 우리 7억 원인데 알았어. 4억 가져가든지 말든지.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배당 신청을 안 했거나 배당 신청한 것을 철회 신청했단 말이지. 어차피 낙찰자는 이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러한 액션을 취하게 되면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다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내가 끌어안는다 그러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얼마다 그 개무시해도 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자, 내가 이 임차인 보증금을 어차피 내 끌어안잖아요. 그죠? 인수 5억을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 인수한다 끌어안는다 이거죠. 그럼 임금 채권이 5억이든 7억이든 이게 예를 들어 임금 채권이 그럼 이번에 10억으로 보자 10억. 5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근데 봐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자가 없을 땐 9억을 써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낙찰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근로자 임금 채권 입장이 아니거든요. 낙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봐라. 근로자 임금 채권이 10억이네. 뭐 알았어. 이때는 근로자 임금 채권이 10억인지 얼마인지 이거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봐가지고 나는 오로지 누구만 쳐다보면 된다더라. 근로자 임금 채권 쳐다보지 마요.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내가 인수하는 금액만 쳐다보자. 왜?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매시 매각을 소멸돼 버린다니까요. 자기네들 금액을 다 받든 못 받든 무조건 다 주고 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오로지 뭐다. 지가 인수하는 금액 요것만 다 째려보는 거예요. 5억을 인수해야 되네. 야. 하자가 없을 땐 9억 써야 되는데 5억 인수하니까 하자가 있잖아. 그럼 내가 얼마 쓰면 되지? 4억 써야지. 결국에는 전부 다 입찰 그 금액이 다 똑같아요. 4억이잖아. 그러니까 임금 채권이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얘네들 모른다니까. 인수하는 금액, 임차인 보증 금액만 내 인수하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내가 4억 썼어요. 역시 마찬가지 근로자들이 10억인데 나 4억밖에 배당 못 받으면 우리는 6억 못 받잖아. 6억 죽어버려요. 이게 6억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낙찰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아예 안 했거나 배당 신청을 하였다가 배당 철회를 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일부 방송을 정리를 해드리고 2부 방송에서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하였을 경우에 과연 이런 경우 정말로 우리가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가 100% 뒤따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조사가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입찰하지 마세요. 입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 임금 채권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접근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차단돼 버려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보는 공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정보가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여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뭔가 침해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8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정리하고 28강 2부 방송에서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지대로 했어요. 지대로 했는데, 아이고, 그게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떡 안에 들어와 있다. 이랬을 적에 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도표상으로 이제 금액을 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